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아주 중요한 글로벌 위크가 될 것 같다라는 소식. EU, G7, WHO 중요 회의가 줄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핫 위크입니다. 네네. 국제 관계에서는 먼저 이번 목요일 날 EU 정상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같은 날 또 WHO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회의도 있고요. 네. 또 주말에는 G7 정상회의가 독일에서 열리거든요. 연달아서 계속 열리는데 네네. EU 정상회의는 우리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핫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번 목요일 날 벨기에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예상은 가입이 가능할 거다라는 예상이 우세하거든요. 네네. 원래 프랑스하고 독일이 좀 민기적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특히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EU 가입보다는 다른 공동체가 어때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네네. 돌아서서 이번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EU가 신규 가입 회원 가입은 만장일치제거든요. 아무리 메이저 중요한 국가들 여론을 주도하는 국가들 독일,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가입시켜야 된다라는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네네. 예상하지 못했던 한두 국가 정도가 반대표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런 거는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알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오해하시는 게 이날 결정하면 완전히 회원국이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EU 절차가 그런 게 아니고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가입 후보국. 예, 네. 갈 길이 먼 거예요. 캔디데이트 칸츄리가 되는 거죠. 풀 멤버십은 또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보통? 서유럽 같은 경우 이제 조건을 많이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가입 후보국에서 풀 멤버십 기간이 상당히 짧고요. 근데 조건이 좀 덜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동유럽 국가,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국가들은 10년이 넘게 걸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유. 그래서 이번은 어쨌거나 첫 단추를 깨는 캔디데이트 후보국이 그래도 부여될 거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WHO도 이번 목요일 날 그 긴급 회의를 하는데 최근에 원숭이 두창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니까 확진자가 2,000명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회의를 해서 과연 이게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까를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은 코로나19 수준 정도의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 거고요. 주말이 되면 독일에서 이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번 주말에 열리면은 논의할 게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도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진 우크라이나 문제 당연히 논의할 거고요. 최근에 식량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동의 이 전쟁 문제 때문에 식량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저는 에너지 문제도 너무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거 전 세계 뭐 미국이든 어디 서유럽이든 할 거 없이 전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고, 근데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뭐 건강이 우려스럽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지율도 지금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했거든요. G7 독일 회담에서 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세계 인프라를 구상하겠다. 그게 뭐냐면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리더십을 가지고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를 미국이 주도해서 G7이 주도권을 가져서 많이 돈을 투자하겠다라는데 이건 또 타겟을 어디로 할지가 또 알려져 있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중국은 또 이 G7 회의를 할 동안 가만히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니만 이번 주에 23일 역시 목요일 날 브릭스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끌어가는 브릭스 정상회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끌어가는 브릭스 정상회의를 23일 날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주도권을 가만히 뺏기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요 언론들의 마지막 분석 결론을 보면은 이거 다시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진영 싸움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 예,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BTS가 활동 중단 선언을 해가지고 세계 주요 언론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BTS 활동 중단 선언을 했는데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좀 옛날 사람 같은데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활동을 막 하다가 이제 활동 중단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좀 놀랐을 것 같아요. 너무 세계적인 그룹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BTS는 또 이런 또 슬픈 소식하고 또 좋은 소식을 동시에 주네요.
이게 2030 우리 부산 네네. 엑스포 홍보대사직을 수락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건 참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저는 우리 코너는 글로벌 코너 뉴스 코너니까 네. 세계 주요 언론에서는 이 BTS 관련한 그 활동 중단 소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봤는데 더 타임스 보니까 어우, 이 완전히 헤드라인으로 그 더 타임즈라는 그 신문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다가 아주 큰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그 지면을 넘겨보니까 세 면을 다루었어요. 세 개의 면을. 그럼 완전히 특집 기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제목은 세계 최대 보이그룹이 왜 갈라졌냐라는 제목으로 일단은 그 관심을 유발하고 안에 분석을 보니까 첫 번째 멤버들이 너무 신경쇠약에 걸렸다. 너버스 너무 신경쇠약했다. 그 다음에 데이트는커녕 가족 만날 시간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를 물론 4년 전입니다만, 근데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 상당히 슬프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다. 그리고 우리가 화려해 보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상당히 지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 보입니까? 그러나 혹사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not surprised라고 했거든요. 예, 활동 중단이 놀랍지 않다라고 더 타임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터뷰를 요약한 거였고 분석은 이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을 거라는데 여기에 저는 좀 약간 이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이 어린 그래도 보이그룹인데 한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상징물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주요 수출품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고 그리고 전략적인 국가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린 청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이 됐을 것이다. 고개가 좀 끄덕이지고 그리고 그 팬클럽의 그 지나친 팬덤 문화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미의 팬덤 문화도 지적을 하면서 농담 같은 기사를 하나 썼더니만 그 기사 하나하나에 엄청난 항의와 욕설을 달더라. 이거는 너무나 지나치다. 그래서 좀 이 쉬는 기간 동안에 성숙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요. 가디언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디언은 은퇴나 공백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 않고 휴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라고 했고, 그다음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반응들 아니에요. 단체로 뭐 이렇게 앨범을 내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는 또 앨범도 내고 활동도 하더라고요. 예. 다음 소식은 국내 일본 전문 기업 매각 절차가 임박했다. 그 강제동원 배상 민간기구가 출범한다라는 소식 전해주실까요?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한동안 우리 관심이 있다가 최근에는 좀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못했는데 근데 2018년이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에서 일본 제철하고 미쯔비시 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리고 그다음 어떻게 됐나 했는데 일단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했거든요. 법원은 우리 한국 법원은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후로는 일본 기업들이 계속 항고하고 재항고해서 계속 법적인 버티기가 이루어졌던 지난 4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재항고가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에서 최종 판결이 올 가을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진짜 일본 제철이나 미쯔비시의 한국 내의 재산을 법원의 판결처럼 앞에 아무런 어떤 정치적인 합의나 아니면 조치나 그런 거 없이 그렇다면 실제 집행을 하면은 매각해서 현금화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을 강제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돈을 나눠주는 걸 가장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실제 집행되어 버리도록 가만히 놔둬야 될까라는 것은 당연히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강제동원 배상 민관기구를 빨리 출범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민관기구라는 것은 이제 법률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민관이 과연 이것이 마지막 해결책인가라는 것을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뭐 이거는 그 나쁜 시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관계 개선에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이건 민관기구이고요. 정부에서는 외교부에 원래 한일 국장급 회의가 있었거든요. 외교부 한일 국장급 회의를 협의체 형태로 강화시키는 노력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관기구 협의체든 아니면 국장급 협의체든 실제로 이제 실제 해법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을에 진짜 마지막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손을 내밀어도 지금 뭐 선거 기간이기도 하고 일본이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그 워딩을 보면
저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현재는 그랬는데 뭐 늘 이제 생물이니까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간 기구가 정말 제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이고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하는가인데 지난번에 또 위안부 할머니 문제 때문에 예, 한번 그런 혼역을 전철을 밟으면 안 겪었으니까 되죠. 이번에 좀 네네. 제발 좀 잘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개월째인데 이게 지금 우리 남북한처럼 분단 후에 긴 대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이 넘어가니까 네. 이제 이게 장기 전에 대비하는 분석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그러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장기 전망이라는 것이 이게 그 남북한처럼 이게 분단이 된 상태에서 길게 대치 상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한반도처럼 종전 선언 없이 휴전 협정 정도를 맺고 그렇죠. 예, 그냥 일정 있는 정도 거죠. 영토를 차지한 상태에서 예, 예. 계속 길게 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데 자 이거를 그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지금 러시아가 동부의 돈바스 지역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전쟁의 상황도 동부 전선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 전쟁 초기처럼 러시아가 수도까지 키이우까지 다 점령해야지라는 그런 지금 분석은나 전황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럼 동부 정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휴전하자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반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워싱턴 포스트의 이 핵심 결론은 앞으로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금처럼 전쟁 초기처럼 계속해서 전격적으로 계속 그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침공을 동쪽의 일부 지역에 묶어놓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현실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 휴전선이 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예. 이게 왜 그 한반도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동쪽 돈바스 지역이기 때문에 동서 분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남북 분단. 그렇다면 독일 사례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일은 전쟁은 안 치렀잖아요. 동서가. 우리는 내전이 치러졌고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휴전선이 그어졌고 그러면서 국제전이 됐고 좀 부분적으로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가지고 근데 참 그 국민들이 너무 피해가 큽니다. 네. 전 세계인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터키가 튀르키예로 나라 이름을 바꾼다라는 소식이 마지막 소식인데 여기 터키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칠면조라서 그래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좀 소개해 주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네. 특히 영어권 국가에서 있어 보면요. 터키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그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놀림 많이 당했거든요. 벌써 우리 그 한국 언론에서도 터키를 안 씁니다. 이제 튀르키예라고 씁니다. 네네. 배구가 우리가 튀르키예에게 패했다라고 아침에 그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터키에게 패했다는 게 아니고 유엔에 공식 요청해서 유엔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표기되는 모든 공식 문서는 이제 튀르키예로 바뀝니다. 스펠링이 바뀐 거죠. 네네. TURKEY에서 TURKIYE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터키는 칠면조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겁쟁이 패배자 이런 뜻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턱스라고 하는 게 터키 사람들 턱스잖아요. 네네. 우리 한국 영턱스 클럽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우리 동네 그 난봉꾼 같은 그런 네네네네. 뜻이거든요. 말썽꾸러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튀르키예는 터키어로 용사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근데 그런 칠면조 이미지 때문에만 국호를 바꾼 건 아닌 것 같고 이번 전쟁 와중에 이 흑해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많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니까 터키가 흑해를 통해서 무역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이번 기회에 이름까지 바뀌고 흑해에 새로운 맹주 자리매김하겠다라는 네. 그런 전략적인 포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바꿀 때는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튀르키예가 터키하고 튀르키예. 예. 근데 그 영어 표기할 때는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해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 황희식 교수였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한 번도 확진 안 됐어요. 백신도 3차까지 접종했고 개인적으로 병원 가서 코로나 항체 검사했는데 항체 생겼다고 결과 나왔다고 1537번님. 오, 예. 그래도 계속 조심해야 되니까 네, 오늘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튀르키예라는 말 익숙해지도록 튀르키예. 노력해야 되겠네. 네. 자갈치 아침에 17,915회 박상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